자, 43페이지 밑에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용은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목만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 첫 번째가 법정 중개대상물에 해당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법정 중개대상물의 해당성에다가 제목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아까 제가 전 시간에 선박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유는 뭐가 없어요.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에 속해 있는 선박은 될 수 있는데 그때는 어디에 속해 있을 때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에 속해 있을 때 일체로 거래하는 게 되는 것이지 분리된 독립된 선박을 따로 중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뒷장 넘기시고요. 거래 가능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2번에 보시면 거래 가능성. 그래서 거래가 가능해야 된다는 건 뭔 뜻이냐면 돈 주고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 동작구청 청사는 부동산이지만 중개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왜? 뭐가 안 돼서? 거래가 안 되니까. 사적 거래가 안 되면 중개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중개 가능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중개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상속되어지는 과정에는 우리가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뭐 되는 과정에는 개입할 여지가 있어요. 뭐 매매되는 과정 이렇게 개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리의 득실 변경 중에서도 무슨 행위에 의해서 득실이 이루어지면 법률 행위,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득실이 이루어지면 우리 개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뭐에 의해서 득실이 이루어지면 규정, 뭐 예를 들어 뭐 경매가 된다든지 또 상속이 이루어진다든지 뭐 판결로 인해서 넘어간다든지 이런 과정에는 우리 중개가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런 데는 아예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집이 나오면 좀 보여드리겠지만 문제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 책을 우리가 꼼꼼하게 다 읽어보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리를 아셔야 돼. 원리. 그러니까 이해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어떤 물건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올 수 있는 물건이 가령 300개라고 하면 150개는 되고 150개는 안 되고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르는 기준만 아시면 되는 거죠. 기준. 그럼 그 기준이라는 건 3개. 첫째가 뭐였냐면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죠? 두 번째가 뭐예요? 거래가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우리가 개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제가 이제 책은 보지 마시고 저만 보시면서 한번 제가 몇 개만 질문 드릴게요. 그럼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준 3가지를 가지고 답변하시는 거야. 책 보면 5년간 재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만 보시고 답변하죠. 책 보시면 안 돼. 자, 잘 들어보셔야 돼. 어업재단. 중개대상물 이다 아니다. 어업재단. 자, 조금 전에 우리 중개대상물 되는 거는 공장재단, 광업재단을 배웠잖아요. 그럼 제가 지금 뭐라고 질문드렸죠? 어업재단. 자, 중개대상물 이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답변하시면 돼. 왜? 그 3가지 기준 중에서 뭐를 여러분 활용하셨어요? 규정이 없잖아요. 규정이 있는 재단은 뭐하고 뭐밖에 없어? 광업재단, 공장재단밖에 없어. 재단 중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또 한번 해볼게요. 등기도 안 돼 있고 명인 방법도 안 돼 있는 수목이 있어요. 등기도 안 돼 있고 명인 방법도 안 돼 있는 수목이 있어. 그냥 수목이야, 수목. 이러면 중개대상물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건 부합물이니까. 토지에 묻어서 거래가 되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요. 국가가 소유하는 하천. 이렇게 제가 질문 들어볼게요. 국가가 소유하는 하천. X. 중개대상물 될 수 없어요. 왜 될 수 없어요? 그건 국가 거니까 이렇게 답변하시면 빵점이에요. 빵점. 그렇게 하지 말고 원리를 생각해서 제가 3가지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국가가 자기가 소유하는 국가가 소유하는 하천을 개인한테 팔겠어요? 안 팔겠어요? 절대 안 팔지. 하천을 팔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사적 거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개념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도 대응할 수 있게 원리 3가지만 알고 계시면 돼. 뭐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장은 마무리가 됐고요. 2장으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는데 2장은 시험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험에 합격을 하면 아까 뭐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공인중개사. 네. 이게 공인중개사가 되어야 말하자면 개공도 되고 소공도 될 수 있고 뭐 그런 거잖아요. 중간에 과정이 되는 게 공인중개사인데 요거가 되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 그냥 쭉쭉쭉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게 뭐 그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 파트이기도 하고 뭐 나온다 하더라도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 그런 파트입니다. 자, 일단 53조 쪽에 보면 그러니까 53페이지 53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 법제 4조가 있는데 조문 한번 쭉 읽어봐 드릴게요. 1항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 같아요? 시도지사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시험은 누가 시행한다? 시도지사가 시행한다. 원칙 시도지사.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시도지사가 몇 명이 있냐면요. 세종특별시까지 치면 17명이나 있어요. 근데 17명의 시도지사가 시험을 저마다 다 출제하면 지역마다 뭐가 다 달라요. 난이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2항에 보면 이런 말이네. 국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난이도를 일정하게 가지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직접이 포인트예요? 아니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포인트죠.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그러면 시험의 원칙적인 시행권자는 누구? 시도지사. 예외는 국장.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그것만 아시면 된다 말이에요. 다시 시험의 원칙적인 시행권자는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예외적 시험권자는 국장. 이 둘을 합쳐서 시험 시행기관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오른쪽 보조단에도 한번 적어볼게요. 시험 시행기관장이라고 해요. 원칙은 누가 되고요? 시도지사. 예외는 국장.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는 국장. 대신 국장이 통합 시행하더라도 자격증은 누가 교부하는 게 원칙이냐면 시도지사. 여러분 이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면 서울특별시장이 교부하는 자격증을 받게 될 거예요. 만약에 시험을 국장이 주관하더라도 그 이유는 누가 원칙이니까. 시도지사가 원칙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장 넘기겠습니다. 55쪽에 가시면 응시자격. 이쪽은 그렇게 쭉쭉 넘어가시면 돼. 세부적으로 뭐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 이쪽은. 법제 4조의 3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시행하는 시도지사 또는 국장 이 두 관청을 합쳐서 7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뭐 컨닝 같은 거 한 사람 그 시험을 뭐로 한답니까? 무효로 하고 거기다 우리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에서부터 밑에 줄 5년간 정지한다까지 연결해서 채색을 한번 해주시고 별표 하나 잡으시고 이쪽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건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장에 가셨어요. 우리가 시험 보러 갔겠죠 당연히. 근데 누구 것만 봐야 돼? 내 것만. 근데 옆에 사람이 막 계산기를 치고 막 난리가 아닌 거야. 학개론 시간에 나는 막 다른 거 풀기도 정신없는데 옆에 사람 자꾸 막 계산기 막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계산기를 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제 옆에 사람이 계산기를 막 두드려 학개론 시간에. 그러면 계산할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계산할 게 없어. 왜 계산할 게 없어? 어차피 못해 나는. 근데 옆에 사람이 자꾸 계산기를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풀어야 돼? 아니면 옆에 사람 거 보고 베끼면 돼? 보고 베껴야지. 그래서 보다가 걸렸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무슨 행위가 되죠? 부정행위가 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제재를 받아요. 첫 번째 제재가 뭐예요? 무효로 일단 합니다. 무효. 그러니까 그 시험은 무효야. 아무리 잘 봐도 무효. 플러스 있어요. 5년간 시험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시험 못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시험 내년에 언제 본다 그랬죠? 10월 24일 날 보잖아요. 근데 이때 만약에 부정행위자가 결정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그러면 이때부터 5년간 시험을 못 보는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언제부터 5년간인가 한번 지문에서 찾아보세요. 무효처분이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날 부정행위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무효처분이라는 거는 행정처분이니까 청문 같은 걸 해야 돼요. 청문. 예. 청문이라는 거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변명의 기회를 주는 거를 말해. 예. 그럼 거기서 이제 결정이 돼야 무효처분을 하는데 보통 청문은 한 2-3달 정도 후에 열린단 말이에요. 2-3개월 후에. 예. 그러면 가령 그 이듬해 1월 달에 만약에 무효처분이 됐다라고 하면 그 무효처분일부터 계산해서 몇 년 동안 시험 자격을 정지하는 거예요. 5년간. 그러니까 뭘 조심하실 거냐면 시험일로부터 5년이 아니에요. 자, 그럼 뭐부터 5년? 무효처분일로부터. 그럼 질문. 이게 시험일로부터 5년을 따져주는 거하고 무효처분일로부터 5년을 따져주는 거하고 그 부정행위자는 뭐가 유리해요? 시험일로부터 해주는 게 유리하잖아. 근데 그 유리하게 해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야. 오히려 불리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 5년간 이렇게 지속되니까 잘하면 한 그 6번 정도 시험 못 볼 수도 있다. 제가 이제 높아지면서 미리 말씀 한번 드리는데 옆에 사람 거를 보다가 적발이 되잖아요. 예, 그럼 감독관은 어떻게 하냐면 감독관은 정부가 있거든요. 2명 들어온다고. 근데 정이 뭐냐면 왜 정부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왜 정 누구, 부 누구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자가 정이고 이제 보조자가 부인데 정은 뭐 하냐면 문제지랑 답안지 나눠주고 걷는 게 정이에요. 그 감독관의 그 본래 목적이야. 부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걸 보조해주는 역할도 하지만 부의 목적은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직업이 뭘까요? 학교 선생님들인데 이 학교 선생님들이 일당을 받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얼마를 받고 나오냐면 13만 원, 그러니까 12만 원가 받는데. 예. 근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 잡아내잖아요. 예.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이제 학교 선생님들 이제 감독관 들어갔어. 이걸 내가 잡아낸 거야. 그것도 뭘로 잡아냈냐면 옆에 사람 거 봤다고 잡아낸 거야. 그럼 내가 어디에 계속 다녀야 되겠어요? 청문회장에. 예. 왜? 내가 잡아냈으니까. 예. 근데 적어도 5번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진술서 다 써야 되고 뭐 확인서 다 써야 되고 그러는데 그걸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절대 안 하지. 그러니까 그 부가 감독관 중에서 부가 만약에 그 부정행위를 적발을 해내잖아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냐면 여러분과 그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중간에 와 있어 서 있어요. 못하게. 못 보게. 옆에 못 이렇게 가린단 말이에요. 그게 최선이야. 절대 잡아내지 않아요. 그런데 뭐는 절대 하시면 안 되냐면 커닝 페이퍼는 절대 만들지만 안 돼요. 이번에 우리 제 어떤 그 여기는 말고 다른 학원에서 어떤 수험생 한 분이 커닝 페이퍼 보다가 적발이 되신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제 무효 처분을 할 건데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더래 공단에서. 예, 근데 난 동의하지 못다. 예, 그러니까 청문회 그러면 하겠다고. 정식 청문회 이제 열릴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커닝 페이퍼를 뺏겼어요. 그럼 할 말이 있어 없어? 없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부정행위를 하더라도 어떻게 하셔야 돼? 예, 아니 부정행위를 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예, 근데 어떻게 하셔야 되냐고. 증거 안 남게 하셔야지. 예, 증거 안 남게. 옆에 사람 거 보고 그런 건 증거가 없잖아요. 왜냐면 교실에 CCTV가 있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 예, 근데 커닝 페이퍼를 만드는 건 증거가 있잖아. 예, 그러니까 만에 하나 커닝 페이퍼를 만들고 싶으면 차라리 책상에다가 써놓으세요. 제가 별말을 다 하네. 책상에다 뭘 써놔? 근데 정말 외워야 되는데 안 외워지는 거 있잖아요. 숫자 같은 거. 그런 건 써놔도 그거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게 그거 내가 썼는지 뭐 학생이 썼는지 어떻게 알아?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커닝 페이퍼를 만들면 그게 증거가 될 거 아니겠어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부정행위는 그것만 잡아낸다고 보시면 돼. 커닝 페이퍼. 네, 그거는 아예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서 절대 그려내시면 안 되고 옆에 분 보는 거는 알아서 잘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절대 그거는 잡아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6조를 한번 보는데 시험은 누구나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시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 결격사유라고 하는 게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35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자격 취소 먹으면 몇 년 동안 시험 못 본대요? 3년. 자, 부정행위하면 몇 년 시험 못 보고? 5년. 자격 취소되면 3년 동안 시험 볼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보조단에다가
하나 좀 적어놔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험은요, 누구나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시험을 볼 수 없는 세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간단히 적어 볼게요. 시험 응시가 안 되는 부적격자 세 사람. 첫 번째는 기취득자는 시험 볼 수가 없어요. 자, 기취득자는 무슨 뜻이에요? 이 기자가 임의 기자입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시험 보면 안 된다고. 공인중개사는 시험 볼 수가 없어요.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가 시험장에 간다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렇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시험장에 왜 가요? 갈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시험장에 가는 주된 목적은 왜 가는 거예요? 내가 옆에다가 대리시험 봐주거나 옆에 사람 보여주려고 가는 거잖아. 그렇게 불순한 목적이니까 이미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시험장에 가서는 안 된다 해서 정리하면 원서 접수가 안 돼. 아예 전산으로 다 와가지고요. 두 번째는 부정행위자. 아까 말씀드렸던 거 부정행위자는 몇 년 동안 못 봐요. 5년. 그 다음에 자격 뭐한 사람, 취소된 사람. 자격 취소. 이 사람은 몇 년간 시험 못 보죠? 3년간. 그런데 이게 이제 또 느낌적으로 봤을 때 얘랑 좀 반대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부정행위자는 3년, 자격 취소는 5년 이렇게 생각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의외로 부정행위자가 5년이고 취소 먹은 사람은 3년간 시험 못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세 사람을 제외하고 누구나 시험 볼 수 있다. OX. O. 자, 몇 개 질문 드려볼게요. 외국 사람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미성년자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미성년자도 시험 봐도 됩니다. 지금 교도소에 있는 사람도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못 보는 사람은 이 사람만 못 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 틀리게 만들어 볼 건데 안 틀릴 자신 있어요? 이거 관련해서? 그럼 저는 자신 있어요. 여러분 틀리게 만들 자신 있어요. 자, 이제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시험 볼 수 있다, 없다로 답변하시면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가 정답이에요. 개업 공인중개사 시험 볼 수 있어요. 부칙상의 개공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개공이라고 하는 신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개공도 시험 볼 수 있어요. 있죠? 이거 틀렸잖아. 그러니까 제가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시험 못 보는 사람 몇 명? 3명. 요 세 사람만 시험 못 본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몇 페이지 가시냐면 56페이지 오시고요. 시험의 응시는 뭐 원서 같은 거 내야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쭉 있는데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른쪽 57페이지 오시다 보면 시험의 방법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몇 군데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시험 시행과 관련해서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거기다 우리 채색한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험 매년 1회 이상 시행한다. 자, 그리고 다만 시험 시행 기간의 장은 원칙 시도지사 예배국장이죠.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해년도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럼 질문, 시험 시행과 관련한 경우의 수가 몇 개의 경우의 수가 있을까요? 시험 시행과 관련한 경우의 수. 자, 일단 1년에 몇 번 보는 경우가 있겠죠. 한 번 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2번, 3번 이렇게 복수 시행이 가능할 수 있죠. 그죠?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야? 안 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안 보는 경우. 그래서 이 경우가 예전에 다 한 번씩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1년에 한 번 보는 경우도 있었고 2번 본 경우는 15회 때. 15회 때는 시험을 앞으로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15회 시험 되게 많이 얘기해 드릴 건데 15회 시험에는요. 2번 봤어요. 2번. 그래서 이제 자격증도 15회 합격, 15-1회 합격 이렇게 이제 2번을 시험 봐가지고 자격증도 2번에 이렇게 나눠서 교부했는데 왜냐하면 이때는 시험을 너무 어렵게 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난리가 났었는지 얼마나 난리가 났냐면요. 광화문에서 우리 이제 촛불 시위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비교도 안 되는 정도고요. 과천의 정부 청사 있죠. 정부 청사가 점거당한 사태가 생겼죠. 우리나라 건국 이후로 정부 청사가 점거되는 사상 최초의 사태가 발생됐죠.
상상을 해보세요. 시험 떨어진 사람들이 전부 어디로 몰려갔어요? 과천의 정부 청사에 몰려가가지고요. 막 돌 집어 던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과천 정부 청사에 누가 있었을까요? 국장이 있었거든.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누구 나오라고? 국장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제도를 바꾼 게 뭐냐면 지금 시험의 원칙적인 시행이 누구죠? 시도이사. 그때만 해도 원칙이 국장이었거든. 바꿔버렸어. 국장 왜? 뭐 하려고? 돌 맞기 싫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바꿔버린 거야. 예, 그렇다고 해서 아예 이 권한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원칙을 시도자로 바꿔버리고 예외로 국장 내려버린 거야. 예, 그러니까 그때 엄청난 사태가 발생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그때 국장이 퇴근도 못하고 머릿속에 뭘 생각했겠어요? 이거 시험 어렵게 나오면 이게 큰일 나겠구나.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후부터 한동안 계속 시험이 쉬웠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좀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나 이런 데서 이제 압력을 이제 행사하니까 시험이 좀 난이도가 어려워진 건데 너무 시험을 어렵게 냈더니 이런 일이 발생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보는 31회 시험을 우리 15회처럼 어렵게 나오면 어디 몰려가면 돼요 이제. 네? 어디 몰려가면 돼. 세종시 가야지. 예, 어차피 이제 이거에 대한 예외적인 뭐 권한은 국장한테 있으니까 세종시 먼저 버스 타고 가가지고 점거한 다음에 막 돌 집어던지고 하면 재시험 본단 말이에요. 예, 과거에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국토부에서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합격하게 해준다는 거죠. 근데 그 어느 정도가 제가 생각할 때는 10,000명 정도 선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10,000명 이하로 만약에 합격하게 되면 되게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예. 그렇다고 또 20,000명 넘게 합격하면 너무 쉬워지고. 예. 대체적으로 10,000명에서 20,000명 사이. 예. 그 정도가 말 안 나올 수 있는 최선의 어떤 수준이라고 보여지고요. 요번에 발표 나와봐야 알겠지만 한 15,000명 정도 전후. 예. 요 정도 수준에서 계속 끌어나갈 것 같아요. 난이도로 보면. 뭐 대충 뭐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공고를 2번 하는데, 예정 공고, 그 다음에 이제 확정 공고 해가지고, 우리 교재에는 계략적 공고, 구체적 공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매년 2월 28일까지 한번 공고하고, 구체적 공고는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다시 한번 공고하는데, 그 공고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시험 며칠 날 볼 거고, 뭐 시험의 과목은 어디에서 뭘 볼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을 공고해주는 거, 널리 알려주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험의 방법은 1차와 2차를 나누어서 봅니다. 나누어서 본다는 거는 1차 점수가 좀 남으면 2차 점수로 보태주는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점수랑 무슨 점수는 따로라는 거야. 1차랑 2차는 따로라는 거예요. 물론 반대로 2차 점수 남아서 1차로 돌려주는 그런 제도도 없고 이게 별개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뒷장 넘길게요. 58. 시험의 일부 면제. 그러니까 1차 시험을 합격한 분에 대해서는 다음 회차에 한해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데 다음 연도가 아니고요. 다음 회에 한해서 한 번을 면제해 줍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 여백에 하나 적어놔 보시겠습니다. 다음 해하고요. 다음 회하고 발음은 비슷하지만 같은 말이다. 다른 말이다. 예? 다음 해, 다음 회. 이게 다른 말이잖아요. 다음 해는 무슨 뜻이야? 다음 연도, 다음 회는 다음 회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부분에 한번 면제하는데 다음 회차. 왜냐하면 1년에 2번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안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1차 합격을 하면 다음 연도에 면제해 주는 게 아니라 다음 회차를 한 번을 면제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이니까 구분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결정과 관련해서는, 절대평가, 1차는 무조건 할 거고요. 2차는 상대평가의 방식도 있긴 한데, 이건 뭐 큰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고, 15회 때 이제 시험을 좀 어렵게 내다 보니까, 이제 최소 선발 인원이라든가 최소 선발 비율 같은 것들을 공고해서, 이제 최소한 인원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기는 한데요. 뭐 큰 의미가 있는 거는 아니에요. 1, 2차가 좀 합격자 결정하는 방식이 좀 다르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자격증 교부까지 들어가겠습니다. 59페이지 하단 자격증 교부 동그라미 1번을 한 번만 읽어봐 드릴게요. 시 도지사는 그 주어에다가 채색 한번 해주시고요.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시험의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한 달 안에 시험 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당일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
교부하여야 한다. 거기도 우리 채색한다면 할게요. 교부하여야 한다. 예. 자, 그리고 지금 주어하고요. 예, 채색하신 부분하고 연결해서 한번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누가 자격증을 교부한대요? 시도지사가. 이건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국장이 시험 주관할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랬다 하더라도 얘가 시험을 주관하더라도 자격증은 무조건 누가 교부한다? 시도지사가. 예,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서울특별시장이 교부하는 자격증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국장이 교부하는 자격증을 받았다. 이건 뻥인 거예요. 그럴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무조건 시도지사만 교부한다. 예, 기억해 주시고요. 뒷장 넘기시면 자격증 재교부라는 말이 나오는데 예, 분실 훼손 뭐 이렇게 되면 재교부 받을 수 있는데요. 재교부는 어디 가서 받으면 되겠어요? 내가 만약에 서울특별시에서 받았어요. 네, 그러면 재교부 어디 가서 받으면 돼? 서울특별시에 가서 받아야 되겠지. 다른 데 가면 교부 대상이 없으니까 안 해줄 거 아니까 해당하는 지역에 가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한테 교부한 시도지사는 평생 따라다닌다. 아니면 내가 이사 다니면 계속 바뀐다. 평생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서울특별시 자격을 땄잖아요. 그러면 평생 서울특별시 자격이 있는 거야. 이게 계속 따라다니는 개념이지 주소지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오른쪽에 61페이지를 보면 예, 자격증 관리 뭐 이렇게 있는데 자격 있으시면 중개업 등록을 할 수 있는 요건에 들어가고요. 그럼 이번에 일신 전속성이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그거 우리 채색 하나만 하겠습니다. 일신 전속성 있다. 그러면 내가 취득한 자격은 나한테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럼 다른 사람한테 팔거나 뭐 상속하거나 증여하거나 빌려주거나 이럴 수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2번에 쭉 내려오시다 보면 대여 등의 금지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7조 1항.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면 양도 대여하래요? 아니면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가로 하나만 열어주시겠습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해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럼 해보는 사람 어떻게? 처벌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면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다가 처벌을 하는 거에다가 플러스 이 사람의 자격을 필요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필요 없구나. 그러니까 자꾸 팔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해서 1년 1천의 형벌에다가 뭐까지 취소, 자격까지 취소 해버립니다. 네. 자, 2항, 7조 2항이요. 주어가 누구든지라고 바뀌었어요. 다른 사람의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 질문. 양도라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행위, 상대방 없는 행위. 있는 행위니까 한쪽만 처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쪽을 처벌해야지. 그래서 이 항의 끝에다 가로 한번 열어주시는데 이건 여러분이 한번 좀 스스로 한번 터득해 볼게요. 양수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을 하겠다 아니면 조금 다르게 처벌하겠다. 양도한 사람을 이렇게 처벌했잖아요. 그러면 양수한 사람도 이렇게 처벌하겠다 아니면 이렇게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처벌할 수 없지. 예,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얘만. 뭐는 못하고 자격 취소는 못하는 거죠. 왜? 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거기다 가로 열고요. 1년 1천만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양수한 사람은 1년 1천의 형벌만 받고 자격 취소는 하면 안 돼요. 없으니까. 예. 자, 그 다음 유사명칭 사용 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공인중개사 아닌 사람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이나 비슷한 명칭 그 어떤 것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거기도 가로 하나만 열어볼게요. 이거 하지 말라고 해도 해보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 그랬죠. 네, 처벌을 할 건데 자격 취소까지 같이 할까요? 아니면 1년 1천의 형벌만 할까요? 네, 형벌만. 네, 왜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니까. 네, 없는 사람이니까. 네. 자, 어떤 사람이 명함에다가 자기 이제 이름이 홍길동인데 그냥 홍길동이라고 한 명함 적으면 좀 없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했냐면 공인 중매사라고 썼어요. 네, 자, 공인 중매사. 근데 얼핏 보면 뭐 같아요? 공인 중개사처럼 보이죠? 이 사람 처벌한다, 처벌하지 않는다. 처벌한다 이거예요. 왜? 비슷한 명칭도 쓰지 말라는 거야.
상대방한테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은 절대 쓰면 안 돼. 이 사람 처벌받습니다. 예. 다만 이제 누구는 이 명칭을 써도 상관없어요. 공인 중개사들은 명칭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뒷장 넘기시면 뭐 판례들이 여기 쭉 많이 나오는데 여기 판례들은 굳이 안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쪽의 판례들은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유사명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느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몇 자 중 몇 자가 같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판례 하나만 좀 잠깐 그 소개 한번 해드리면 63페이지 중간에 보면 판례 하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세 번째 줄 중간 이후부터 보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파고 다녔대요. 부동산 뉴스 대표라고 파고 다녔답니다. 그러면 명함에다가 무슨 대표라고 파고 다녔다고요? 부동산 뉴스라고 상호를 만들고 여기 대표라고 파서 홍길동 이렇게 이제 파고 다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명함을 이렇게 판 거예요. 여기 이제 전화번호 있고, 그럼 이 명함을 딱 받아보는 사람은 뭐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뭐처럼 보여요? 중개사무소처럼 보이잖아요. 보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대표는 뭐가 있을 것이다라고 오인할 수 있어요. 공인중개사일 거라고 오인할 수 있죠. 그래서 대법원은 이 명칭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과 유사하다고 봐버렸어요. 그러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함부로 팠더니 사람들이 얘를 뭐라고 오인을 하니 공인중개사라고 오인을 하니 이런 명칭 쓰지 말라는 거잖아요. 단 한 글자도 동일하지 않죠. 그래도 이걸 유사명칭으로 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해 살 만한 명칭 같은 건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 판례도 있지만 이 판례도 있어요. 화성이에요. 경기도 화성 알죠? 왜 저 살인사건 많이 나는데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부동산 카페라고 팠단 말이에요. 부동산 카페. 자, 일반적으로 카페는 뭐 하는 곳이에요? 뭐 차도 팔고 음료도 팔고 뭐 그런 데잖아요. 근데 부동산 카페라고 해놓고 여기서 땅을 팔았어요. 그 지주란 말이에요. 거기 그 동네 원주민인데 땅을 팔았다고. 그럼 카페에서 땅 팔고 그러면 되는데 안 되잖아요. 이거 걸린 거야. 이것도 무슨 명칭으로 보겠다? 유사명칭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그런 뜻이죠. 오해 살 만한 명칭들은 절대 쓰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만 이런 명칭들을 써야 돼? 공인중개사만 써야지 이런 명칭들은. 왜냐하면 우리만 이거 써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거 쓰지 않잖아요. 잘못 쓰면 큰일 나잖아. 그것처럼 이런 명칭들도 자격 있는 사람들만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3절은 다음 주에 이제 우리 정책심의위원회가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라서 3절은 다음 주부터 다음 주 또 진도 나가도록 하고, 자, 오늘 돌발 퀴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오늘 돌발 퀴즈는 조금 어렵게 해볼게요. 지난번에 문제가 너무 많이 맞히셨다고 그래가지고 본사에서 조금 어렵게 하래요. 자, 어떤 물건이든 그것이 뭐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물건이든 소유권을 표시하는 일체의 방법. 다시요. 어떤 물건이든 소유권을 표시하는 일체의 방법을 일컫는 말. 힌트 드리면 네 자입니다. 오늘 제가 한 4-5번 이렇게 강조해 드렸어요. 소유권을 표시하는 일체의 방법을 일컫는 말. 글자는 4자. 그게 오늘 돌발 퀴즈입니다. 절반 정도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아시면 참여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